자, 이제 입지론입니다. 자, 입지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는 이제 이렇게 하죠. 한자로는 설립자에다 땅질 써요. 자, 입지라는 것은 우리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번 자리를 잘못 정하게 되면 훗날 어떠한 노력을 가할지라도 그 손실을 만회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용도에 따라 입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농업입지, 주거입지, 상업입지, 공업입지 이렇게 이제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업입지 같은 경우는 이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그걸 이제 위치지대서라고 합니다. 지대의 이론하고 연관이 좀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인문 과정에서 지대 이론을 좀 자세히 배우지 않거든요. 이 다음에 기본 과정 이론에 들어가면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요. 그때 좀 그것을 좀 다루더라고요. 기초적 의미를 좀 가져요. 근데 출제 빈도로 봐서는 일단은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거 입지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교통이 발달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외곽으로 주거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정도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상업 입지와 공업 입지입니다. 그래서 상업 입지와 공업 입지의 큰 틀을 한번 오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한 내용이 거의 이제 앞으로 1년 가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뭐 전혀 뭐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을 듣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업 입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업 입지. 상업 입지의 이제 첫 번째 이론은 이런 걸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러라는 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자, 이름도 참 멋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탈러가 이제 주장한 건 뭐냐면, 야, 중심지는 어떻게 성립되지? 이거예요.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될까? 이거예요. 중심지란 주변에 제한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심지, 중심가, 그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지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중심지 성립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지 성립 조건은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하고 이제 둘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이렇게 되면 중심지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중심지에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데요. 한 10km 떨어진 곳에서도 고객이 물건을 사러 옵니다. 그럼 매장 입장에서 본다면 내 재화, 내 서비스가 10km 밖에까지 도달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그러면 10km 밖에 있는 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꺼이 통행 가능한 거리가 10km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10km가 최대 범위고 그걸 벗어나면 더 이상 고객이 없다. 그럼 그걸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기꺼이 통행 가능한 최대 거리입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더 이상 고객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매장이 직면하게 되는 고객이 존재하는 최대 범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최소 요구치는 뭐냐면 그 매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요구치다라고도 부르는데, 자, 그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 뭡니까?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종업원 인건비라든지 자신의 노력이 될까 이걸 좀 따져봐야 될 텐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매출액, 인구 규모입니다. 그게 최소 요구치예요. 저 정도는 달성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충족하고 남음이 있다. 재화 도달거리가. 그럼 중심지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다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중개사무소를 오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픈했는데 어디에 있냐면 아파트단지 입구에 있다 칩시다. 아파트단지 입구에. 근데 내가 중개사무소를 열면 먹고 살려면 최소한의 어떤 그 매출액이 있어야 될 거예요. 중개수수료 수입이. 그러면 세대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최소한 500세대 정도 되어야 내 중개사무소 하나 꾸리는데 수입이 나온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게 최소 요구치예요. 그런데 여기가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냐면요. 5000세대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중개사무소가 한 10개 정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이 최소 요구치를 충족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의 어떤 상권 크기가 보장되어야 그 안에 중심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헷갈려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최소 요구치는 그럼 어떻게 주고 받겠죠?
제하의 도달거리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돼요. 자기가 작다는 걸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기억하세요. 소자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아시겠죠? 자, 크리스탈 이론은 이것 말고도 다른 뭐 그림 가지고 좀 살펴볼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레일리 이론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또는 인력 모형. 자, 이제 레일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말이죠. 이겁니다. 야, 고객이 그 도시로 물건을 구입하러 올 건데 그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상거래 흡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상거래 흡인력. 상거래 흡인력은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자,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거래 흡인력은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자, 이 식으로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거래 흡인력을 다시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분자가 인구 규모예요. 인구 규모. 분모가 이제 거리고요. 거리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하는 겁니다. 제곱. 여기에 이제 상거래 흡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자, 이 내용을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자, A란 도시가 인구가 예를 들어서 1만이고요. B란 도시도 있는데요. B가 인구가 똑같이 1만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레일리는 고객이 이렇게 직선간에 배열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직선간 배열돼 있다. 근데 인구 규모가 같다. 이제 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서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물건을 구입하러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인구 규모가 같죠?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도 같을 건데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에요. 상권의 경계. 상권의 경계가 분기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 거. 자, A라는 도시가 있는데 A가 인구가 이제 2만이고요. B는 인구가 여전히 1만이라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아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A 도시의 인구 규모가 더 크죠. 그러니까 A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로 물건을 구입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오른쪽 이동합니다. 자, 오른쪽 이동하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A 힘은 약해질 거 아닙니까? 아까 거리 제곱이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리가 길어질수록 힘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만큼 오게 되면 이제 B는 힘이 세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힘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분기점에서는 두 도시 상거래 흡인력이 같은 지점이에요. 특징이 A에서 멀고요. B에서는 가까운 그런 점이 이제 분기점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소목적상 꼭 기억해야 될 게 A 도시가 인구 규모가 더 크면 분기점은 A에서 더 멀어요. 자, A가 힘이 더 세니까 분기점 끌어당겼다 생각하면 안 돼요. A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규모가 작은 B 도시에서 가깝다. 분기점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지금 봐요. 만약에 두 거리를 다 더한다면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자. distance AB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AX 플러스 Y가 DAB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누구 이론이냐면 레일리 이론입니다. 레일리 이론. 아, 그래요? 그럼 자, 조금 전에 이 분기점에서 뭐가 같다 그랬죠? 상거래 흡인력이 같다 그랬죠? 그럼 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A란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인구 규모가 A고요. 거리가 X인데다가 제곱. B 도시의 인구 규모는 B고요. 거리가 Y인데 제곱. 근데 분기점에서 이 둘이 같다 그랬죠? 자, 이퀄로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에 여기 Y가 1km라면 자, 1km라면 여기는 몇 km일까? 자, 전체를 다 더하게 되면 X 플러스 Y가 이제 전체 거리가 될 텐데.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1만이고, 여기 1km죠? 그럼 여기 2만이니까 여기 2km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적었던 이 식을 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잘 봅니다. A가 인구 2만이죠? 이거 X의 제곱이고요. Y가 1로 주어져 있죠, 지금? 1km? 이제 제곱에다가 A가 1만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은 만만 이것도 약분되고요. 2만 남겠네요. 양쪽에 루트를 씌워줄 수 있죠? 똑같이 루트를 씌워주면 상관이 없죠. 결국 X는 이렇게 이 가격이 사라지고요.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는 어떻게 계산하자고요? 계산기에 2를 누르고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1.4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몇 킬로 나온 거예요? 1.414km가 나온 거죠. 2가 아니네요. 그럼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414km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그럴싸하죠? 아, 그래? 근데 좀 웃긴 게 말이죠. 이건 어떤 모순이냐면, 자, A 도시하고 B 도시하고 이 거리는 실측을 하면 2.414km 구해낼 수 있어요. 실측을 해보면.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만약에 1km로 주어져 있다, Y가. 그럼 굳이 계산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414에서 2를 빼면 1.414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일리 이론은 이미 분기점을 알고 있다고 보는 모양이에요. 그럼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누구냐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자, 이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 18회 때 출제됐어요. 18회 때. 그 뒤로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이제 8년차, 9년차 돼가니까 지금 뭐 허프하고 좀 이따 이제 요 뒤에 살펴볼 허프 이론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저 레일 이론은 쌍비율 이루어요. 26회 때 레일리 냈어요. 25회 때는 허프 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18회 내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7회 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별거 아닙니다. 아까 이 분기점에서는 뭐가 같다 그랬죠? 상글 흡력. 그 식을 다시 적어보죠. x 제곱은 제곱분의 a는 y 제곱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단 어떻게 됩니까? 전체 거리 디스턴스 AB는 x 플러스 y였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y는 전체 거리에서 x를 뺀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y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x 놓고 풀면 그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1 플러스 루트 a분의 b의 분자가 디스턴스 ab, 이런 식이 탄생해요. 이런 식이. 여기 분기점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x를 구해냈다. 그럼 뭐예요? y는 구현할 수 있죠. y식을 적어라. 그러면 b분의 a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오늘 외우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면 오늘 좀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식을 외운다. 그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 일단은 18회 때 나왔었고 27회 때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저절로 기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컨버스 분기점 모형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레일리 이론하고 유사한 그런 이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자, 이 식은 이렇게 놔두고요. 네 번째 허프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프. 자, 허프 이론은 허프의 확률 모형 이렇게도 불러요. 또는 중력 모형, 중심지 이론 이렇게도 부르고요. 중심지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까 레일리의 정의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이 사람 뭐라 하냐면, 자, 고객의 유인력이나 상거래 흡인력이나 같은 말입니다. 매장 규모에 비례하고 생각해 봅니다. 인구 규모가 많은 도시일수록 매장 규모도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구 규모를 넣어도 괜찮고요. 매장 규모를 넣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비율 개념이니까 다들. 고객 매장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개수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찰 개수승에 반비례한다. 자, 고객의 유인력은 매장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개수 승에 반비례한다. 자, 마찰 개수를 제가 기호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걸 람다로 읽겠습니다. 아까는 무조건 그 레일은 어떻게 돼요? 제곱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지금 얘기를 뭐예요? 마찰 개수 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보면 자, 허프 이론의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가 이제는 매장 규모, 인구 규모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아까는 무조건 제곱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람다를 여기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람다가 뭐라고요? 마찰 개수입니다. 마찰 개수. 자, 그럼 봐요. 이 마찰 개수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왜 이걸 썼는지 한번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자, 봅니다. 이 그림, 왼쪽 그림 좀 활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봐요. 지금 레일리 같은 경우는 얘가 1만이고 얘가 1만이면 고기를 끓이는 힘이 같기 때문에 이 거리를 서로 같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허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인구 규모가 똑같이 1만. 예를 들어서 10km고 여기도 10km라고 한번 쳐보죠. 레일린 차이를 두지 않았지만 허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봤더니 여기는 움직이는데 제약이 없어요. 포장도로고요. 여기는 비포장도로라든가 어떤 제약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도달하는데 마찰이 심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리를 움직이는데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불리한 거 맞죠? 그래서 여기가 유인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거리 제곱 이렇게 할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거리의 공간 마찰계수 이렇게도 부릅니다. 공간거리 마찰계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수치의 거리로서 판단해서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마찰계수 값이 커진다. 그럼 분모가 커지죠?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계수가 클수록 유인력은 약해집니다. 어떻습니까? 허프 이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허프 이론이 지속적으로 출제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레일리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도시가 직선간에 배열됐다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A 고객이 자 A하고 B 도시가 있다면 고객이 직선간에 배열됐다 이렇게 봤어요. 레일리는.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가 이제 산이 있거나 계곡에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0km, 얘가 5km 뭐 이런 식일 때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꼭 직선간이 배열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 유인력을 따져볼 수 있는 모형이어서 훨씬 더 현실에 더 가까운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설득이 상당히 높죠. 더군다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도시가 C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도 분석이 가능해요. 허프 이론은. 그러니까 레일리는 두 도시를 대상했고 분기점을 다루었고요. 고객이 직선간에 배열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무조건 거리 제곱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분기점 다루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꼭 두 도시만이 아니어도 여러 도시에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리에 무조건 제곱이 아니고 마찰 개수승이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 도시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게 현실에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모형이다. 그래서 25회 허프 모형 나왔을 거예요. 이번에 26회 때는 레일 이론을 또 출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은 상업입지에 관한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들의 핵심을 방금 한번 정리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45쪽에 양가로 4번까지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업입지는 이 정도 하는 걸 하고요. 자, 이제는 45쪽 하단을 보니까 공업입지론이 나옵니다. 아까 상업입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고객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데 초점을 두었죠. 그렇다면 이제 공업입지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생산활동이죠. 그러니까 생산활동 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가 적게 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생산비를 적게 돼 생산을 이제 잘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났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양가 1번에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이 다음에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생산비를 최소화해서 생산을 잘 했다 할지라도 그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을 입지 선정의 중요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다음에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사실은 배보 이론이 주를 이룹니다. 배보 이론이. 그래서 배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배보 이론은 최소 비용 이론인데요. 방금 제가 최소 비용이라 했지 최소 수송비 이론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산비는 이제 수송비도 있고요, 원재료비 있고 노동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배보는 이런 모든 생산 비용을 다 고려해서 최소 비용, 아시겠죠? 최소 비용인 지점에 입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입지에 따른 지역 간의 차이를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수송비예요. 원재료면 노동비 입지 이하를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대부분 뭐라고요? 수송비예요. 입지에 따른 수송비.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생산 요소 비용이 지역 간의 차이가 없다고 하자. 만약 그런다면 최적 입지는 어디냐? 최소 수송비 지점이 최적 입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송비 좀 관심이 많았어요. 자, 수송비를 기본틀로 해서 배보 이론의 중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입지는 생산활동이기 때문에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최소 비용 이론인데 그 중에서 수송비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배보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원재료 중량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공을 했더니 이제 제품이 됩니다. 제품 무게가 제품 중량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배보는 이런 생각합니다. 동일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원재료나 제품이 있다면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위 거리당 중량이나 이 무게가 차지하는 게 클수록,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송비 단위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봐요. 여기가 원재료 중량이고요. 이건 제품 중량이죠. 근데 이 원재료가 있는 데가 원료산지라고 하겠습니다. 원료산지. 자, 이 제품 어디 팔아요? 상품 제품은 시장. 근데 말이죠. 원재료 중량이 원래 10kg이었는데 이걸 가공을 했더니 2kg으로 줄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되게, 자, 뭐 철광석 같은 거 있죠. 이거 불순물이 많죠. 그래서 이걸 가공해서 철을 추출해 버리면 무게는 확 줄어요. 이런 산업을 뭐라 하냐면 중량 감소 산업이라 그래요. 중량 감산업. 가공할수록 무게가 줄죠. 중량 감산업.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재료 1대는 10kg인데 가공하면 2kg이 된답니다. 근데 이 10kg짜리 원재료를 시장 가까이 갖고 와서 가공을 해서 2kg 줄인 게 나아요? 아니면 여기서 가공을 해서 2kg 줄인 다음에 옮기는 게 나아요? 두 번째가 2kg짜리를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송비가 적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원재료가 무겁다. 그러면 이 원재료가 있는 원료산지에서 가공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가 원료 지향 입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료산지에 가까이 간 데서 뭐? 원료 지향 입지.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2kg인데 가공을 끝냈더니 몇 kg 되냐면 10kg이 된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 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 같은 게 있죠. 콜라 같은 거 말이죠. 콜라를 뭘로 만들어요? 수돗물로 만들어요. 수돗물. 자, 수도꼭지 틀면 수송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근데 병에다 담으면 어때? 무게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걸 옮길 때 수송비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이런 원료를 이제 보편 원료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철광석 같은 경우는 국지 원료, 편제 원료, 지방 특화 원료 그럽니다. 특히 이제 국지 원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까 국지란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전에? 국한된 지역,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원료를 국지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광석 달리 이런 수돗물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입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면 보편 원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말이죠. 병에다 이렇게 담으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료수 공장이나 맥주 공장은 자, 산수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파이프로 연결해서 그냥 도심 가까운 데서 이렇게 퍼 담는 게 더 낫단 말이죠. 그래서 대개 이 음료 공장들은 막 산수니까 그런 것보다는요. 도시 외곽에 좀 교통이 편한 값이 싼 이런 지역에 되게
그 음료 공장을 다 두고 있어요. 전국이 분산해서 되게. 전국에 코카콜라 한 지기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대도시 외곽에 다 조그마한 공장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산합니다. 퍼다 담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같은 이제 중량 무슨 산업이라냐면 중량 증가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증가산업입니다. 자 봅니다. 자 원재료 거의 뭐 무게가 작았다가 병이 닿으면 무게가 늘어나죠. 중량 증가산업 맞죠? 그렇다면 여기서 10kg을 만들어서 옮기는 게 나아요? 아니면 시장 근처에서 10kg 하는 게 나아요? 이게 낫죠. 이런 경우에는 무슨 지향 입지? 시장 지향 입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 지향 입지.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제 저울이에요. 저울을 한번 세 봅시다. 이렇게 저울인데 저울 위에 지금 봐요. 위에 것 봐요. 위. 자, 원재료가 더 무겁죠?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기울어지죠. 원료 지향 입지. 자, 밑에 거 봐요. 이게 더 무겁죠? 그럼 저울이 어떻게 돼?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시장 지향 입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무거운 곳에서 가공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자, 그래서 내가 소풍 가는데 첫 번째 봐요. 음식물이 너무 많아. 산에 들고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산 아래서 다 먹고 올라가잖아. 뱃속에 다 들어갔나? 자, 여하튼 간에 원료가 무거우면 뭐예요? 원료 지향입지. 제품이 무거우면 뭐라고요? 시장 지향입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논리 알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저게 헷갈리거든요. 원료가 무겁다? 어디? 원료 지향입지. 제품이 무겁다? 시장 지향입지. 그리고 이제 이걸 추가해서 하나 더. 지금 아직 이제 자세히 출제는 안 됐지만 앞으로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원료지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료지수. 자, 여기 보니까 이 지수란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율, 비율, 지수, 개수, 상, 성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앞에 있는 이 단어가 분자에 적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료지수는 분자가 국지원료 중량, 분모가 제품 중량 이렇게 됩니다. 다시 여기가 원료고요. 여기가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원료로 되어 있어요? 국지원료. 보편 원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국지원료는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원료입니다. 보편 원료는 어디서나 입수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비가 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중량 한번 나타내 봤더니 여기에 10kg이고 여기 2kg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원재료가 제품으로 바뀌어갈 때 무게가 주는 거죠. 이런 중량 감소 산업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값은 2분의 10으로서 5가 돼요. 다시 말하면 1보다 크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원료 지향입지가 되는 겁니다. 원료 지향입지.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2kg인데 이걸 가공을 했더니 10kg이 됩니다. 아까 여기 뭐요? 2kg 됐는데. 자, 이런 경우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은 1보다 작죠? 그럼 원료가 가볍고 제품이 무겁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시장 지향입지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장 지향입지. 자, 원재료가 무겁다. 원료 지향입지. 제품이 무겁다. 시장 지향입지. 자, 한번 생각합시다. 출석률이 무슨 뜻이에요? 자, 출석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출석자를 분자에 적어요. 그럼 원료지수가 무슨 뜻일까요? 아까는 출석률 했을 때 출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었죠. 그럼 원료지수는 원료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비율, 율, 지수, 개수, 상, 성 이건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 값이 1보다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준가 1보다 크다. 어차피 분수를 계산하면서 분모를 1로 만들잖아. 근데 그게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분자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원료가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료가 무거우면 찍 기울어지죠? 무슨 지향입지? 원료 지향입지. 근데 만약 원료수 1보다 작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료가 가볍다. 그 말이에요. 대신 뭐가 무거워? 제품이 무거워. 그럼 쫙 시장 지향입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업입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공업입지 중에서 이제 가장 헷갈리는 파트가 저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공업입지에 관한 내용을 좀 배웠는데요. 이 다음에 다시 저 부분이 반복된다면 중위 논리학 학습했구나 이걸 깨우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시장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좌는 부동산 정책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